산에 간다더니 그 산 아래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그날 제가 들은 건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아니었고 새소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블랙박스 속에는 어떤 여자 목소리가 감미롭게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이 매주 산을 간다며 숨긴 이중생활, 그리고 그 산 아래에서 마주한 믿을 수 없는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닌 감정과 욕망이 얽힌 관계, 그리고 저의 복수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50을 막 넘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고 겉보기엔 별탈 없이 살아온 부부였죠. 싸움도 잦지 않았고 큰 사건도 없었고 남편은 무뚝뚝한 성격이긴 해도 책임감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봄이었어요. 계절이 바뀌며 남편의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등산복을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시간에 눈을 부비며 일어나 기능성 셔츠에 바람막이 재킷, 그리고 새로 산 등산화를 꿰차고는 기분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새로운 삶의 의욕이 생긴 사람처럼요. 그 모습이 처음엔 참 보기 좋았어요. 나이 들어 운동 시작하는 게 쉽지도 않잖아요. 아침마다 챙겨주는 김밥 한 줄, 물 한 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는 남편이 어쩐지 듬직하게 느껴졌죠. 처음엔 걱정도 했어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리하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면 꼭 문자 하나 남겼어요. 잘 다녀왔어. 곧 집에 갈게. 저에게 믿음을 주는 문자였어요. 돌아오면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오늘 유난히 힘들었어라며 피곤을 호소했어요. 저녁도 걸은 채 고단한 숨을 몰아쉬며 깊게 잠들던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뿐인데 그렇게까지 지칠 일일까? 땀이 범벅된 채로 잠드는 그의 옷에서는 가끔 익숙하지 않은 향이 났고 피곤함의 농도도 뭔가 이상할 만큼 짙었죠.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오르던 산이 정말 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피곤함이 등산 때문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그저 우리 부부의 실내 위에 무심히 앉아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남편은 산에 간다며 이른 아침에 나갔고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쯤 거실 탁자 위에 던져진 남편의 핸드폰에서 띠링 하고 결제 알림이 떴어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그 문구가 이상했어요. 산보온차 7만 원 결제 완료. 보온차, 일단은 뭐 등산하다가 추우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셨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산 입구에 비싼 약초차나 한방차도 팔고 건강 생각해서 뭔가 특이한 걸 사 마셨나 보다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 금액이 너무 컸어요. 7만 원. 아무리 몸에 좋은 차라도 매주 7만 원이면 과하잖아요. 며칠 뒤 또 같은 이름으로 결제 알림이 왔어요. 산보온차 7만 원. 이번엔 주말이었고 역시 남편이 산에 간 날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같은 이름, 같은 금액, 같은 시간대. 그제야 느낌이 싸했어요. 이건 단순한 포장마차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밤 조심스레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엔 너무도 정직하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쯤 같은 상호명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도 금액도 패턴처럼 정확하게 반복됐어요. 7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같은 곳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게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이 보온차가 뭐길래 왜 굳이 산 아래에서 매번 같은 시간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갔고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인터넷에 직접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산보온차 7만 원. 등산보온차 같은 단어들을 닥치는 대로 넣고 뒤졌어요. 그리고 어느 성인 커뮤니티 글 하나에서 그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곳에서 보온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등산객을 상대로 은밀한 접대를 해주는
일종의 중년 힐링 서비스 여성을 뜻하는 은어였던 겁니다. 겉으론 포장마차처럼 꾸며놓고 실제로 마사지며 성적 접대를 암암리에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걸 속어로 보온차라고 부르고 있던 거예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아무 의심 없이 바라본 그 알림 속 단어 하나가 사실은 남편의 추잡한 이중생활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포장마차 따위가 아니라 남편이 돈을 주고 중년 여성과 거래를 해온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 이름 하나에 이렇게 깊고 더러운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안에 있던 신뢰가 무너졌어요. 믿음이란 게 얼마나 허무하게 깨질 수 있는지를 그 짧은 검색 몇 분 만에 알아버린 거예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때부터였어요. 하나씩 뒤를 캐기 시작한 게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산에 다녀온 날이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고는 아휴. 오늘은 유난히 힘드네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곤 했어요. 마치 온몸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이며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저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샤워만 대충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벗어둔 속옷에서 아주 낯선 향이 풍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내 착각인가 싶었어요. 저도 화장품 가게에 갔다 오면 이런저런 향이 몸에 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향은 이상하리만치 선명했고 뭔가 의도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쓰는 향수는 가볍고 은은한 플로럴 계열인데 남편 속옷에서 풍긴 건 훨씬 진하고 성숙한 느낌이었어요. 딱히 여자 향수라고 말하긴 어려운데 굳이 말하자면 성인 여성. 그것도 조금은 유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향. 처음 맡았을 땐 향기 좋은 바디워시 썼나?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 향이 남아 있더라고요. 주말 저녁마다 반복되는 그 낯선 냄새.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누웠고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속옷을 들고 조용히 냄새를 맡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향은 분명 사람의 체온에서 피부에서 퍼지는 종류의 향이었어요. 그저 스쳐간 향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던 밀착된 누군가의 향. 그리고 그건 제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너무 선명한 그 낯선 향이 제가 지난 몇 주간 애써 외면했던 수많은 의심들을 하나로 꿰매기 시작했어요. 피곤하다며 잠드는 모습, 샤워 후에도 감춰지지 않는 냄새, 그리고 보온차라는 정체불명의 결제 내역까지. 그 향 하나로 제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남편이 정말 산에 간 게 맞는 걸까? 그가 땀 흘린 건 오르막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더 은밀한 체력 소모였을까?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이제 멈출 수 없는 분노가 되었고 그 향기는 제 결혼 생활의 균열을 실체로 드러내는 단서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무료했던 터라 그냥 심심풀이 삼아 동네 커뮤니티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토요일 저녁이었고 남편은 언제나처럼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특별한 생각 없이 게시판을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확 들어오는 게시글 하나가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산소 힐링 마사지 조용한 등산길 아래에서 완벽한 쉼과 회복을 원하신다면 요즘 웬만한 장사들이 다 온라인 홍보하는 시대라서 처음엔 그냥 별거 아닌 광고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예약 필수라는 문구에서 손이 멈췄어요. 뭔가 미묘하게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댓글도 적지 않게 달려 있었는데 그중 몇 개는 이상하리만큼 감상적이었어요. 진짜 힐링 그 자체. 다음 주도 고정 예약했어요. 마치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도대체 무슨 마사지를 하길래 저렇게들 열광하나 의심이 생겼죠. 그래서 게시글 아래쪽을 좀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하지만 너무도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됐습니다. 닉네임 상길추억. 예약 시간 매주 토요일 11시 고정.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길추억이라는 닉네임은 남편이 10년도 넘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써오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예전에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도 이 닉네임을 쓰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땐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이 상황에서 그 이름은 너무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게다가 예약 시간이 매주 토요일 11시, 남편이 집을 나서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시간마다 힐링 마사지를 받기 위해 어딘가에 예약을 잡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건강을 챙긴다며 새벽같이 등산복 입고 나가던 모습이 순식간에 역겹게 다가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팔이 차가워졌어요. 게시물 하나, 닉네임 하나, 시간 하나, 그 단서들만으로도 지금껏 제가 느껴왔던 의심,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전부 하나로 맞춰졌어요. 산을 다녀온 뒤 유난히 피곤해했던 그의 모습, 속옷에서 풍기던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 산보온차라는 이름으로 찍힌 카드 결제 내역, 그 모든 게 이 한 줄에 응축돼 있었던 거예요. 결정타는 그 닉네임 옆에 남겨진 짧은 후기였어요. 항상 고마워요. 덕분에 한 주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네요. 한 문장이었지만 제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부끄러운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몸만의 거래였든 감정까지 얽힌 관계였든 중요한 건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말투, 그가 입고 나가던 등산복조차 역겨웠어요. 하지만 그 감정만으로 끝낼 순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아내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 생활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거짓과 배신, 그걸 전부 끄집어내겠다고 다짐한 그날부터 제 인생은 다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을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평소보다 더 말쑥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린 채였죠. 산에 간다는 사람이 꾸미는 게 유독 눈에 거슬렸습니다.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등산로 입구로 향하는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을 비껴갔어요. 몇 번 골목을 돌아 버스를 갈아탄 뒤 도착한 곳은 산 입구가 아니라 외진 마을 어귀에 있는 낡은 민박집이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이른 시간이라 인적도 드물었어요. 그는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곳으로 걸어갔고 그 문 앞엔 이미 누군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 단정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더 정갈하고 무언가 익숙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품에 그대로 안긴 거예요. 스스럼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몇 년을 함께한 부부처럼.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뺨을 손바닥으로 감싸더니 가볍게 입을 맞췄어요. 가볍다고 하기엔 너무 오래, 사랑스럽다고 하기엔 너무 진하게. 그 입맞춤은 분명 반가움만이 아닌 기다림과 소유가 담긴 키스였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고 그녀는 남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으며 깔깔 웃었어요. 둘 사이엔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매주 반복해온 듯한 익숙함, 서로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처럼 반가워하기보단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만이 가질 수 있는 안정감이 흘렀습니다.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산속에서 불륜이 오간다는 단순한 의심은 그날 명확한 현실이 되었고 저는 제 결혼 생활의 가장 추악한 뒷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셈이었죠. 민박집 앞 작은 현관, 낡은 슬리퍼 2켤레, 창문 틈 사이로 비치는 하얀 린넨 커튼,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제게 너무도 비현실적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독한 현실을 마주한 채 앞으로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뜻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산에 간 게 맞는지,
그 풍경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죠. 한참을 재생해도 산속 풍경이나 조용한 등산길 같은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한 영상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렸어요. 짧은 정적 뒤 조용히 차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발소리, 등산화가 차량 발판을 밟는 둔탁한 소음. 다음 순간 한 여자의 숨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오늘도 땀 많이 났죠? 제가 씻겨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뉘앙스는 너무도 명확했어요. 마치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친밀함,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밀착된 관계에서만 오가는 은밀한 속삭임이었죠. 이어지는 대화는 더 참담했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 장난기 섞인 한숨, 그리고 여자 쪽에서 터져나오는 억제된 웃음, 무언가를 벗기는 듯한 바스락거림, 시트가 스치는 듯한 마찰음. 창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내부는 숨막히게 조용해졌어요. 더는 들을 수 없어 멈췄지만 그 파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날의 영상에도 동일한 여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날짜는 전부 토요일, 그리고 그 시간도 놀랍게도 항상 비슷했습니다. 허리 많이 뭉쳤어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아내분은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지난주보다 더 보고 싶었어요. 이건 상상을 훨씬 초월한 현실이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차에 익숙했고 남편도 그런 일련의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누가 봐도 이건 매주 반복되는 정해진 의식 같았습니다. 산을 핑계로 빠져나가고 그 차량 안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시간, 차량 내부에선 자연의 소리 대신 사람의 숨소리와 욕망이 섞인 대화만이 오갔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건 그 모든 시간이 남편의 블랙박스에 그의 무관심으로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돌아와 피곤하다며 침대에 쓰러졌지만 그 피로의 실체는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던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말 뒤에 숨어 그는 매주 다른 여인과 산 중턱의 낡은 민박집이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더러운 욕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가 아닌 타인의 차 안을 몰래 들여다본 제3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참담했던 거니 모든 걸 알고도 아직 그에게 직접 묻지 못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한 건 피임도구 포장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꺼내며 이거 뭐야? 라고 묻자 그는 멈칫하더니 글쎄 가방에 있던 거 그냥 넣었나 바라며 웃어 넘기려 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저를 완전히 기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결정적 장면, 산책 삼아 남편 뒤를 따라갔던 날. 산 입구 포장마차에서 사장님이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남자 또 왔네라고. 그 말 한마디에 제 다리가 멈췄고 그제야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었고 그 안에서 산 친구들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등산 모임인 줄 알았죠. 근데 그 안엔 너무나 노골적인 대화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는 언니랑 시 모텔에서 누가 누구랑 했냐 같은 메시지들. 이건 그냥 등산 모임이 아니었어요. 거래 장소, 시간, 조건까지 정리된 하나의 커뮤니티였어요. 남편은 그 중에서도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날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두려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얘 자존감이 망가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경찰이 산 아래 모텔 CCTV를 조회한 결과 그곳에 남편과 그 여자가 매주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던 모습에서 전혀 숨기지 않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고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여자가 바로 우리 동네 이장님의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내가 알고 있던 친근한 얼굴이었고 내 인생에 절대 끼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죠. 그녀와 남편의 관계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주 반복된 계획된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당당히 서 있던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요. 나는 그냥 받아준 것뿐이에요. 당신이랑 사는 게 지옥이었다면서 울더라고요. 그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남자, 내 남편은 내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더 좋았던 거군요. 그들이 주고받았던 감정, 그저 몸을 넘어서 깊이 얽히고 감동까지 나눈 위험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는 내 눈을 마주하며 당당하게 말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서로의 의무와 일상에 묶인 지 오래였다는 걸. 그래서 나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모든 믿음을 잃은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 여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우리 가정에 깊숙이 파고든 악성 바이러스였고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몇 명의 위로녀들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았지만 그 외로움은 예상보다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내 곁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 자존감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와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저는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배신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죠. 혼자서도 자유롭게 진심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과거는 이제 뒤로하고 더 이상 그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 강해졌고 제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제 행복만을 추구하며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혼의 비밀연애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어떤 어둠도 우리를 삼킬 순 없습니다.